저는 김은주입니다. 올해 48이죠. 우리 동네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이 가게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네요. 단골 할머니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 석호와 함께 이 작은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테이블 4개짜리 초라한 식당이었는데 20년을 정성껏 키워 지금은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석호는 부동산 중개업을 해요. 예전엔 퇴근하면 저와 함께 가게 정리를 도와주곤 했는데 요즘엔 부쩍 늦는 날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도 늦네요. 전화를 걸면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은주야, 미안해. 계약 건으로 손님하고 술 한잔 하고 있어. 먼저 자고 있어. 처음엔 이해했어요. 남편도 바쁘고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1, 2시예요. 술 냄새도 예전과 달라요. 향수 냄새 같은 것도 가끔 나고요. 그런데도 저는 참았어요. 의심한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부부란 서로 믿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여기 청국장 하나 더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세련된 여자분이 앉아 계시네요. 오유라 씨라고 하시던가요.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2~3번씩 오시는 단골 손님이에요. 보험 설계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유라 씨는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드세요. 그런데 가끔 저를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장님, 남편분은 어떤 일 하세요? 오늘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아, 저희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 해요. 그러시구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투자 쪽으로 관심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도 왠지 조금 어색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많으시기도 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석호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제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이제는 나란히 걸어도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너무 조용해요. 석호는 또 늦겠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사랑하는 부부가 정답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저희도 예전엔 저랬는데요. 가게 일, 동네 소식,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는데 말이에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찍 들어왔네요. 침대에 누워서 말했더니 석호가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앉았구나. 미안해, 늦었지. 괜찮아요. 고생 많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낯설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에 행복했던 우리 부부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석호의 이상한 행동들이 더욱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전화가 오면 밖으로 나가서 받습니다. 예전엔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았는데 말이에요.
여보, 요즘 사업은 어때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석호의 대답은 늘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요.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가 특히 맛있네요. 유라 씨가 또 오셨어요. 요즘 더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말을 걸어오시네요. 사장님, 혹시 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네, 간단한 것만 들어놓았어요. 요즘 세상이 불안해서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유라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사실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게는 어떻게 될까, 석호는 괜찮을까 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석호에게 말해봤어요. 여보, 보험 좀 더 들어놓을까요? 그런데 석호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보험? 갑자기 왜?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아프거나 하면 가게도 문 닫아야 하고. 얼마나 드는 건데? 평소 같으면 돈 얘기만 나와도 찡그렸을 텐데, 이번엔 오히려 적극적으로 물어보네요. 다음 날 유라 씨가 또 왔을 때 보험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유라 씨는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보장이 적당할 것 같아요. 월 보험료도 부담스럽지 않고요. 그런데 보장 금액을 보니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가요? 요즘 치료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가게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실도 생각하셔야 하고요. 유라 씨의 설명을 듣다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석호에게도 상의해 봤더니 의외로 찬성하더라고요. 은주야, 유라 씨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대비를 해두는 게 좋지. 그런데 보험 가입 절차를 밟으면서 석호의 태도가 더욱 이상해졌어요. 서류 작성할 때도 꼼꼼히 보더니 보장 내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고요. 혹시 산재나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장되는 거죠? 네, 물론이죠. 모든 상해에 대해서 보장됩니다. 유라 씨와 석호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으니 뭔가 찜찜했어요. 왜 굳이 사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날 밤 석호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놓고 통화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더라고요. 그래, 다 처리됐어. 다음 주쯤 되면. 알겠어, 조심할게.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오빠 영호가 가게에 들렀어요. 택시기사인 오빠는 바쁜 일정에도 가끔 저를 챙겨주곤 해요. 은주야, 요즘 얼굴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아니에요, 오빠. 그냥 좀 피곤해서요. 석호는 요즘 어때? 사업 잘 돼? 오빠의 질문에 대답하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오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가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괜찮은 거지? 아니에요. 그냥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요. 오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지. 내가 힘들면 언제든 말해. 오빠가 도와줄게. 오빠의 말이 정말 든든했어요. 가족이란 이런 거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석호는 가족이라는 느낌보다는 남남 같다는 생각이 더 자주 들어요. 그날 밤 석호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는데 평소와 다른 향이 섞여 있었어요. 여자 향수 냄새 같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고 있는데 석호가 말했어요. 은주야, 이번 주말에 등산 갈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는 석호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했어요. 등산요? 갑자기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공기 좀 쐬면 좋을 것 같아. 석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간절함 같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조급함이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석호가 일찍 일어나서 등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 늦잠을 자는 석호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은주야, 빨리 준비해. 일찍 가야 사람 많기 전에 올라갈 수 있어. 네, 금방 준비할게요. 간단한 도시락과 물을 챙겨서 집을 나섰어요. 차 안에서 석호는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왠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은주야, 우리 언제 이렇게 둘이서 나온 게 오래됐지?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산에 도착해서 등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많이 보였는데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더라고요. 석호는 자꾸만 더 높은 곳으로 가자고 했어요. 여보, 여기서 쉬어가면 안 될까요? 좀 힘들어요. 조금만 더 가자. 정상 근처에 전망 좋은 곳이 있대. 평소 같으면 제가 힘들다고 하면 바로 쉬자고 했을 텐데 오늘은 계속 더 올라가자고 하네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을 더 올라가니 정말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 나왔어요. 절벽 근처였는데 경치는 정말 좋았어요. 와, 여기 정말 멋지네요. 그렇지? 여기서 도시락 먹을까?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도시락을 꺼내는데 석호가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보, 누구 기다리세요? 아니야, 그냥. 시간 확인하는 거야. 그때 누군가 우리 쪽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호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어머, 여기서 만나다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유라 씨였거든요. 유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저도 등산 왔다가 우연히. 정말 반갑네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유라 씨가 등산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온 걸 보니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석호도 놀란 척하고 있지만 어색해 보였고요. 사장님, 남편분이랑 등산 오셨구나요. 좋으시겠어요. 유라 씨가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앉았어요. 그런데 석호와 유라 씨 사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유라 씨도 혼자 등산 자주 하세요? 네, 스트레스 풀기에 좋아서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석호는 점점 초조해하는 것 같았고 유라 씨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 경치 보러 저쪽으로 가보실래요? 유라 씨가 절벽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기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난간도 있고 해서 안전해요. 석호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가보자, 은주야. 사진도 찍고. 뭔가 억지로 가자고 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이유도 없어서 따라갔어요. 절벽 근처의 선이 정말 아찔했어요. 아래로 보니 깊은 계곡이 보였어요.
조심하세요, 사장님. 유라 씨가 제 뒤로 다가왔어요. 그때 석호도 제 옆으로 왔고요. 사진 찍어 드릴까요? 유라 씨가 말하면서 석호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시선을 느꼈어요. 석호와 유라 씨가 서로 눈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제가 석호를 부르는 순간 석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어요. 차갑고 낯선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은주야. 그 말과 함께 석호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밀치려는 거였어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석호와 실랑이를 벌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석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를 밀치려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들린 건 유라 씨의 목소리였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석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주변은 완전히 어둡했어요. 몸 전체가 아프고 머리에서는 계속 피가 나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천천히 주변을 더듬어 보니 흙과 나뭇가지들이 느껴졌어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어디론가 굴러떨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큰 바위들 사이에 끼어서 깊은 곳까지는 떨어지지 않은 모양이에요.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왼쪽 팔이 특히 아팠어요. 아마 부러진 것 같았어요. 살아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되돌아왔어요. 석호가 저를 밀쳤어요. 유라 씨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 도대체 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픔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이더니 점점 세게 내리더라고요. 폭우였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석호와 유라 씨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해요. 비가 세게 내리면서 주변 흙들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위쪽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마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틈이 생긴 모양이에요.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 팔은 부러져서 쓸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 발씩 위로 올라갔어요. 몇 시간을 그렇게 기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했어요. 석호와 유라 씨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드디어 산길이 보이는 곳까지 올라왔어요.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은 더욱 힘들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길은 미끄러웠어요.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걸었어요. 새벽 무렵에야 산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었어요.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제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태워주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진흙투성이에 피까지 흘리고 있으니까요. 결국 걸어서 오빠 집까지 가기로 했어요.
오빠 집은 여기서 2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석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유라 씨와 함께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보험금. 갑자기 깨달았어요. 얼마 전에 가입한 보험 때문이었어요. 석호와 유라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라 씨가 자꾸 보험 가입을 권했던 것도, 석호가 갑자기 적극적이었던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오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힘이 없어서 소리가 잘 나지 않았어요. 오빠, 오빠. 간신히 목소리를 냈어요. 문이 열리면서 오빠가 나타났어요. 누구? 은주야? 오빠가 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제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은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가 저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물로 씻고 나서야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빠, 석호가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오빠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개자식이. 오빠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석호와 유라 씨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걸 이용해야 해요. 그렇게 저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제가 정말 죽었는지 석호의 반응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은주야, 정말 괜찮겠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오빠,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석호와 유라 씨에게는 말이에요. 이걸 이용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 없어요. 오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결심을 이해해 주었어요. 오빠 집에서 하루 더 쉬면서 몸을 추스르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석호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다른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에서요. 내가 돌아왔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석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오빠와 함께 우리 집 근처에서 지켜봤어요. 1시간 뒤 석호가 집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유라야, 이상한 문자가 왔어. 은주가. 설마. 멀리서도 석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획이 통하고 있었어요. 이틀 후 오빠가 동네에서 들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은주야, 석호가 경찰서에 실종 신고했대. 실종 신고요? 내가 등산 갔다가 연락이 안 된다고. 지금 수색대까지 나갔대. 석호가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완전 범죄를 꾸몄다면 신고를 안 했을 텐데요. 아마 제가 보낸 문자 때문에 불안해진 모양이에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은주야, 석호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다닌대. 벌써요? 실종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말이야. 보통 실종자 가족은 끝까지 기다리는 법인데. 석호의 행동이 너무 성급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2번째 문자를 보냈어요. 왜 이렇게 서둘러? 아직 시체도 못 찾았는데. 이번에는 석호뿐만 아니라 유라 씨에게도 같은 문자를 보냈어요. 둘 다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오빠가 동네에서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은주야, 석호랑 유라 씨가 만나서 싸웠대.
싸웠다고요? 뭐, 카페에서 만났는데 목소리를 높이더라고.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계획이 점점 효과를 보고 있었어요. 석호와 유라 씨가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 그때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오빠에게 말씀하셨대요. 영호야, 내 동생 소식 들었어? 정말 안타까워. 네,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어젯밤에 석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요? 석호가 현관문 앞에서 떨고 있더라고. 뭔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야. 석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죄책감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세 번째 문자는 더욱 구체적으로 보냈어요.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 유라하고 짠 거 다 알아. 이번엔 석호의 집 전화번호로도 똑같은 내용을 남겼어요. 밤 12시에 말이에요. 다음 날 오빠가 말해주기로는 석호가 거의 미쳐가는 것 같다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석호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어떡해요? 밤에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돌아다닌대. 그리고 자꾸 하늘을 보면서 사과한다고. 유라 씨는 어때요? 유라 씨는 요즘 동네에 안 나타나. 아마 숨어 있는 것 같아. 석호와 유라 씨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그때 결정적인 한 수를 두기로 했어요. 장례식장에 직접 나타나는 거였어요. 석호가 마침내 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가족장으로 치른다고 했어요. 장례식 당일 저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장례식장 뒤쪽에 숨어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석호는 상주로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은 푹 들어가 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유라 씨도 조문객으로 왔어요. 하지만 석호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내 뒤에 있어. 돌아봐. 석호가 휴대폰을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뒤를 돌아보려다가 무서워서 못 돌아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안 돼.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례식장이 완전히 술렁이었어요. 조문객들은 모두 당황했고 유라 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도망치듯 나갔어요. 그날 밤 석호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에게 사과하고 있었다고 해요. 은주야, 나를 용서해줘.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아서. 오빠가 멀리서 지켜보며 들은 얘기예요. 석호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이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석호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동안 저는 유라 씨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뭔가 석호보다 더 큰 배후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빠, 유라 씨 신상 정보를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택시 기사들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사람들 뒷조사하려면 택시 기사만한 사람이 없어요. 오빠의 동료들이 도움을 주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은주야, 큰일 났다. 유라 씨 진짜 정체를 알아냈어. 뭐요? 진짜 이름이 오유라가 아니야. 박미선이라고 하는 여자야. 그리고 오빠가 건네준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박미선 일명 오유라. 지난 5년간 3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남편들이 의문사하거나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매번 큰 보험금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연쇄보험 사기꾼이야. 그럼 석호도. 석호도 이용당한 것 같아. 아마 유라가 석호를 꼬드겨서 너를 죽이도록 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석호까지 제거할 계획이었을 거다. 진실을 알고 나니 더욱 화가 났어요. 석호도 물론 용서할 수 없지만 유라 씨가 더 큰 악역이었던 거예요. 오빠, 이제 유라 씨와 석호를 이간질시켜야 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심리전을 펼쳤어요. 유라 씨에게는 석호가 모든 걸 자백하려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어요. 석호가 경찰서 가려고 해. 모든 걸 자백할 작정인 것 같아. 석호에게는 유라 씨가 도망가려 한다는 문자를 보냈어요. 유라가 짐 싸고 있어. 너 혼자 뒤집어 쓰고 도망갈 생각인가 봐. 효과는 즉시 나타났어요. 석호가 유라 씨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들은 얘기예요. 유라야, 너 혹시 나 버리고 도망갈 생각이야? 무슨 소리야? 나도 똑같이 위험한 상황인데. 그럼 이상한 문자들은 뭐야? 누가 보내는 거야? 나도 몰라. 너도 받았어? 둘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서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정보를 석호에게 흘려주었어요. 유라 씨의 진짜 정체를 말이에요. 익명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유라 씨의 과거 남편들 자료와 함께요. 석호가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라 씨를 찾아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인연. 나도 죽일 생각이었지? 뭔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이 자료 봐. 내 전 남편들 다 죽었잖아. 유라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석호가 계속 다그치자 결국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그게 어때서? 너도 내 마누라 죽이려고 했잖아. 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일이지. 둘의 대화를 오빠가 녹음까지 해뒀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석호와 유라 씨는 계속 싸웠어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석호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석호가 혼자서 중얼거리며 돌아다녀. 뭐라고 하는데요? 자꾸 내가 죽였다, 내가 은주를 죽였다 이런 말을 해. 석호가 자멸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이 그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유라 씨는 반대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석호가 자백하면 자신도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유라 씨를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 여자 때문에 다른 무고한 사람들도 죽었을 거예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했어요. 오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뭘 할 거야?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어요. 드디어 제가 직접 움직일 때가 왔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진짜 증인으로 말이에요. 석호의 상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이 되었어요. 영호야, 내 매제 요즘 많이 이상해 보이더라. 어떡해요? 밤마다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중얼거리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냐? 오빠가 들어온 동네 소식이었어요. 석호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석호가 자꾸만 진실을 말하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나 때문에. 은주가 죽었어. 내가 밀쳤어. 내가 죽였다고. 술에 취해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술주정으로 생각했지만 너무 자주 반복하니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유라 씨는 이런 석호를 보고 완전히 화가 났어요. 석호야, 정신 차려. 이러면 우리 다 죽어. 난 못 견디겠어. 미치겠다고. 은주가 자꾸 꿈에 나와. 꿈이면 어때? 이미 저지른 일인데. 둘의 말싸움이 점점 격해졌어요. 오빠가 멀리서 지켜보며 들은 내용을 전해주었어요. 유라 씨가 석호를 겁쟁이라고 하면서 막 욕하더라. 그래서요? 석호는 계속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자수하겠다고 하더라. 드디어 석호가 한계에 도달한 거였어요. 하지만 유라 씨는 그런 석호를 막으려고 했어요. 너 혼자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나까지 끌어들이지는 마. 유라야, 우리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아? 은주는 나랑 20년을 산 아내야. 그래서 뭐? 이미 죽었는데 후회해서 뭐해? 유라 씨의 차가운 말에 석호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 여자에겐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그때 석호가 폭발했어요. 너 정말 괴물이야. 사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괴물? 웃기지 마. 너도 똑같아. 돈 때문에 아내 죽인 주제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변명하지 마. 너도 나만큼 나빠. 둘의 싸움에서 중요한 사실들이 나왔어요. 석호가 사채빚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 유라 씨가 이걸 이용해서 저를 죽이도록 부추겼다는 것.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유라 씨가 한 말이었어요. 석호야, 사실 말해줄까? 나 원래 너도 죽일 계획이었어. 뭐? 은주 죽이고 보험금 타면 너도 사고로 죽이려고 했지. 그러면 보험금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잖아. 석호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자신도 유라 씨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너 이 미친년.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구나. 그렇지. 너 정말 바보야. 내가 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유라 씨의 냉혹한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석호는 배신감에 떨고 있었어요. 나 경찰서 갈 거야. 모든 걸 자백할 거야. 하지 마. 그러면 나도. 상관없어. 너 같은 년과 함께 죄를 짓느니 차라리 벌을 받겠어. 석호가 정말로 경찰서에 가려고 했어요. 유라 씨는 이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날 밤 석호가 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가 은주를 죽였어. 내가 죽였다고. 경찰아, 나를 잡아가. 동네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석호를 데려갔어요. 유라 씨는 급하게 짐을 싸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석호의 자백으로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석호가 경찰서에서 자백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오빠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드디어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은주야, 정말 괜찮겠어? 네, 오빠. 이제 끝내야 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에게 말했어요. 실종된 김은주입니다. 살아있어요. 형사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남편분이 부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는데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산에서 밀쳐서 떨어뜨렸어요. 저의 증언을 듣고 형사의 표이 완전히 변했어요. 남편분이 지금 자백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살해했다고. 그럼 더 쉽겠네요. 제가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석호와 대질 신문을 하게 되었어요. 석호가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은주야? 너 죽었잖아. 살아있어요. 당신이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남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석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유라 씨도 도망가던 중에 체포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저와 마주쳤을 때 그 여자의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당신 죽었잖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박미선 씨, 아니 당신의 진짜 이름으로 부를까요? 유라 씨, 아니 박미선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걸 안 거예요. 당신의 전 남편들 이야기도 다 조사했어요. 모두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박미선은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지난 5년간 3명의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일, 석호를 이용해서 저를 죽이려고 한 일. 석호는 그냥 바보였어요. 사채비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제가 접근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그게 전부예요. 박미선의 차가운 대답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박미선은 연쇄보험 사기 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석호는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15년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석호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어. 왜 그랬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내가 잘못했어. 석호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밀쳤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알아. 나도 평생 후회하며 살겠어. 그게 석호와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한 달 넘게 문을 닫았던 식당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첫날부터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저의 사연을 아는 분들이 응원해주러 온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빠도 매일같이 와서 도와주었어요. 은주야, 이제 정말 괜찮아? 네, 오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래, 우리 은주가 강하지. 새로운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다는 기쁨, 그리고 앞으로 정직하게 살겠다는 다짐을 담아서요.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네, 정성껏 끓여드릴게요. 그 부부를 보며 예전의 저와 석호가 생각났어요.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저 부부는 끝까지 서로를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더욱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드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가게는 예전보다 더 활기를 찾았어요. 저 역시 마음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문을 잠그며 생각했어요. 결국 정직하게 사는 게 이기는 거구나. 석호는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도 자유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어요. 박미선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힘들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진실이 승리했어요. 가게 문에 김은주의 한식당이라고 새로 써붙인 간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도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혼자 말하며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혼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오빠가 있고 저를 응원해주는 동네 사람들이 있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신과 죽음의 위기를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김은주의 이야기였어요.